홍가골라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이제 검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주제로 지난주까지는 광주지검 인사발령할 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검사 인사는 형식상 인사 대상자들로부터 지망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검사는 극히 드물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검사가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광의족 검사라고 있습니다. 광의족 검사는 자기가 원하는데 6개월 전에 이미 가기로 예약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검찰 중에서 줄을 잘 선 사람들. 검찰의 계파가 그 당시에 이제 경기고등학교 출신, 그 다음에 경북고등학교 출신, 각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출신들, 그리고 서울법대 나오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검사가 이제 판이 짜여지는 것은 광의족 검사는 검사 중에서 최상위 계층이죠. 그 검사들은 자기가 원하는데 6개월 전에 자기가 갈 곳을 미리 예약이 돼 있는 그런 검사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다리족 검사라고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데 한 1개월 전에 예약이 돼서 아는 그런 검사하고, 그 외 검사들은 이제 우리가 자조적으로 잡어족이라고 했죠. 잡어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망은 하지만은 자기 지망하는데 안 보내줘요. 광의족이나 도다리족에 해당되는 검사들은 주로 공안부, 특수부 이런 데에서 있다가 대검에 갔다가, 그 다음에 대검에서 법무부 갔다가 다시 서울지검으로 돌아오고 지방을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자부족 검사 대상인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발령내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검사 11년 하면서 제가 지망한 장소에는 한 번도 간 일이 없어요. 그냥 보내주는 대로 갔고, 그리고 인사발표를 대부분 이제 하루 전에 법무부에서 각 해당 검찰청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그것도 그날 일찍 퇴근해버리면 그 이튿날 아침에 신문 보고 내가 어디에 가는가 그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검사 11년 하면서 광의족도 못 해봤고 도다리족도 못 해봤고 자부족 검사로 우리끼리는 자조적으로 불가촉 천민검사라고 했습니다. 보내주는데 그렇게 갔습니다. 그 당시 지망은 제가 부산으로 했죠. 부산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남부지청에 같이 있던 동기는 광주로 지망을 했어요. 광주로 지망을 했는데 이 친구는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광주에 가서 한 2년 하다가 거기서 변호사 개업하려고 광주 지망을 했는데, 묘하게 저하고 그 친구만 둘이 바꿔버렸어요. 그 친구는 부산 보내고 저는 광주로 보냈다고. 그래서 그 부산 가면서 이 친구가 안모 검사인데 참 친했어요. 이 친구가 니 때문에 나는 부산으로 쫓겨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이제 노재봉 총리가 했는데 제가 좀 마산문이고 해서 안면이 좀 있죠. 그분한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비서관 하던 사람이 제 대학 동기가 있었는데 들었는데, 광주 보내면 이놈 성격상 사표 낼 것이다. 그러니까 광주로 보내라. 그걸 이제 보내라고 지시한 사람이 그 당시 청와대 유명한 특보였다고 합니다. 검찰 출신 유명한 사람이 광주로 보내라. 그럼 사표 낼 것이다. 근데 그 특보가 이제 청와대 검찰에 근무하면서 청와대 파견 나가가지고 노태우 정부의 실세였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밉상스럽게 본 것은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 때 제가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했다. 그러니까 저런 애는 검찰이 오래 두면 사고만 친다. 그래서 사표 받으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뭐로 사표를 받느냐고. 그래서 그럼 광주로 발령을 내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5.18 후유증으로 영남 출신들은 전두환 정권 때 노태우 정권 이래 영남 출신들은 그 5.18 쿠데타의 주역들이 대통령을 연속해서 할 때이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남 출신들은 호남으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영남 출신 중에 그 당시에 유일하게 제가 이제 광주로 갔죠. 그래서 실제로 가기 전에 우리 동기들하고 동기 검사들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동기 중에 검찰총장 되신 분도 있고 전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표를 내겠다 이러니까 이 시대 공직자가 광주를 모르고 어떻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광주에 가라. 광주에서 광주 정신을 한번 보고 광주 상황을 보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계속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료들의 만류로 내가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검사들은 그랬어요. 지금은 검사들이 지방 내려가면 관사 다 주죠. 전세를 얻어주고 하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부장검사 정도 돼야지 관사식으로 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평검사도 주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먼저 일에 내려가가지고 가족들이 이사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여간방에서 잡니다. 여간방에 한 달 장기 투숙하면서 밥을 사 먹어가면서 잡니다. 근데 형사부에 배속이 됐는데 첫 송치 사건에서 그때 송치 사건 봤던 게 자동차 절도 해가지고 차대 변조해가지고 작물로 팔아먹는 그런 집단들 수사를 하면서 그 피해자로부터 차대 변조하고 작물로 매각한 차량 그걸 줄여주는 대가로 돈을 이제 500만 원 받은 담당 형사를 수사 도중에 적발을 했어요. 그래서 첫 송치 사건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바로 경찰관 뇌물로 구속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차장검사를 하던 주모 차장님이 참 그 사람 주독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업무 철저했어요. 유명한 검사 출신입니다. 그분 나중에 검사장까지 하고 나가셨는데 이분이 바로 강력부로 특수부는 보내지 말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대요. 노량진 사건 때 특수부에 있다가 사고를 쳤으니까 얘는 특수부도 보내지 말고 그리고 공안부도 못 보내게 했답니다. 울산지청에 있을 때 현대중공업 폭동 사건 때 36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된대. 부위원장 한 사람 제 배당으로 맡아서 수사하면서 제가 전원 구속 기소하라고 했는데 다른 검사들은 전부 35명이 구속 기소됐는데 저는 끝까지 우겨서 그 사람을 기소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검 공안부에서 공안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공안부 특수부는 아예 얘는 배당 가면 안 된다. 근데 특별수사에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력부도 조폭뿐만 아니라 특별수사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주지검 강력부에 처음 배속이 됩니다. 근데 강력부에 배속이 됐는데 그때는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할 때입니다. 전국의 경찰 총동을 해서 전국의 조폭들 다 소탕할 때입니다. 그런데 광주에 내려가 보니까 광주에는 조폭이 소탕이 안 되고 있어요. 광주는 그 특성이 광주 출신 검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폭들하고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도 있고 또 학생 시절 알던 사람도 있고 또 성인이 돼서 알던 사람도 있고 전부 형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도 형님 동생 하는 조폭하고 판사도 많고 뭐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경찰 말할 것 없고 안기부 보안대 전부 조폭들하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말하자면 폐쇄적인 사이예요. 그래 돼 있으니까 아예 조직폭력 단속 지시 내려와도 하는 척만 하고 사실상 안 했어요. 그래서 강력부 배속 즉시 그 당시에 조폭 계보와 범죄 사실을 전체적으로 내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그해 7월이죠. 7월 전에 하기 전 게 2달 정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불구속 내사로 쭉 자료 수집하고 조사를 해놓은 게 건설폭력배입니다. 이 건설폭력배라는 게 뭔가 하면 건설회사들이 조직폭력의 중간두목 이상을 업무상무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 역할은 입찰장에서 입찰 따오는 거예요. 입찰 따오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회사마다 다 중견건설회사 이상에는 다 업무상무로 있으니까 얘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낙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랑회사가 이제 낙찰되는 회사고 스키아이 회사라는 거는 그냥 덜러리 회사고 말하자면 낙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스키아이 회사 해준다. 네가 낙찰 받아라. 자기들끼리 당황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낙찰률을 보니까 99.98%예요. 그게 정확히 예정가액을 맞춰요. 예정가액은 공무원한테 빼내고 그렇게 해서 광주 전남 지역의 건설회사들은 전부 조폭을 중간두목 이상을 전부 업무상무로 채용해가지고 입찰 담합으로
건설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철저히 내사를 내서 어느 날 하루에 7월 정도 됐을 거예요. 하루에 불구속 수사를 한 100명을 합니다. 그 건설회사 사장들도 하고 그래 해놓고 건설업계 정화되어야 한다. 전부 모여라. 이래가지고 집어열 사람, 구속할 사람 3명은 이거 눈치채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32명은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무더기 구속을 합니다. 이게 광주에서 유명한 건설폭력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체 입찰 제도가 바뀌었죠. 전자입찰로 싹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그 조달청이 있는 서초구의 성모병원 앞에 그 조달청이 있는데 거기도 그랜저 차량이 들어오면 그 뒤에 보면 야구광망이 휘칼들이 딱 선 조폭들이 그 입찰장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담합이 안 된 회사가 들어와 있으면 불러내갖고 쫓아내버리고 안 가려고 그러면 두드려 패서 쫓아내고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전설업계가 지금은 입찰을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건 하고 난 뒤에 정부에 입찰 제도를 바꿔라. 전자입찰로 바꿔라. 이래가지고 지금은 전부 아마 전자입찰로 하는 거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제 PJ파 조직폭력 사건인데 광주에는 그 당시에 신양 오비파, 콜박스파, 충장 오비파, 국제 PJ파 파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건설폭력하면서 이 대부분 중간노무 이상을 여기에 다 건설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싹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국제 PJ파만 정리를 못 해가지고 국제 PJ파가 광주 전남 지역이 최대 폭력 조직이었죠. 그 이제 우두머리 되는 사람은 일본 야쿠자하고도 야쿠자 그 의식에도 갔다 온 사람이고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내사를 내서 이제 구속을 하려고 조사를 하는데 묘하게 내사를 시작하고 한참 있다 알았는데 이 양반이 이분이 아니지 이놈이 참 제가 사는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 105동에 같은 통로에 살아요. 제가 5층에 살고 이 친구가 12층에 살아요. 그게 한 아파트 한 동 그 통로에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는 셈이죠. 근데 본격적으로 내사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잠적을 해버렸어요. 잠적을 해버렸는데 한 석 달 정거 수집하고 내사를 했죠. 그리고 인지하고 지명수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를 할 때 그 과정에 모래시계 드라마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체포를 하는가 하면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들 특히 강력사범들은 문을 따고 강제로 들어가면 창문 밖으로 해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로 또 창문 밖으로 도망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발로 나오게 해라. 안에서 문을 열게 해라. 그래 이제 파견경찰관들 시켜가지고 밖에서 그 집에 차량 확인해서 후사경하고 막 차량을 부사라. 밖에서 부수면 경비원들이 그 집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통보를 해주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문 열고 나올 거다. 나머지 경찰관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체포를 해라. 근데 실제로 그래 했어요. 실제로 그래 해서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수사를 그랬어요. 했는데 참 이거 법원에 재판할 때도 예먹었습니다. 법원도 그 당시에 조폭하고 친한 판사들이 많았어요. 그 향판이라고 있죠. 향토 법관들. 서울 안 오고 이제 광주에만 있는 향판들. 이 사람들은 광주에서 목포 가고 목포에서 광주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향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재판할 때도 참 애를 먹었고 호남 유력 일간지에서 사설로 경상도 검사가 전라도 와가지고 전라도 청년을 조폭으로 몰아가지고 건전한 사업가인데 조폭으로 몰아서 인권 탄압한다. 그걸 사설로 쓴 일도 있어요. 광주 유력 일간지가. 그래서 참 힘들게 수사를 했습니다. 재판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법원 판사도 내사를 했죠. 그건 모래시계 드라마에서 찍었다가 녹화를 다 했는데 그건 내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판사 내사 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거든요. 공소유지하기 위해서 판사 내사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내가지고 1심에서 이제 가까스로 유죄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판 진행 도중에 91년 5월인가 때에 이제 5월에 광주는 이게 5.18 열정으로
거의 체류가스가 꺼지지 않아요. 우리 집이 그 우산동에 있었는데 전남도에 그 앞에 체류가스가 북극 우산, 바람 불면 북극 우산물까지 날라옵니다. 그래서 5.18 앞두고 광주가 굉장히 흥분돼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는 강경대 사건이라고 있었죠. 강경대군이 명지대학입니까? 강경대군이 시위하다가 이제 경찰한테 구타당해서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 강경대군 노제를 광주에 5.18 묘지로 한다고 그렇게 이제 노제를 금남로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정경들이 한 3,000명이 동원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권창수라는 광주 시민을 정경들이 폭행해서 아주 빈사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강경대가 정경들한테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이 광주에서 그 노제 현장에서 강경대 노제 현장에서 권창수라는 분이 또 정경한테 맞아가지고 중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재명 총리가 한 거로 기억하는데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내각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검에서 이걸 사흘 내로 적발해내라. 사건 찾아내라.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3,000명 중에 그걸 찾아내냐. 그것도 밤인데 밤에 일어난 일. 목격자도 없고 단지 멀리 그 옥상에서 본 사람은 정경들이 5명이 6, 7명이 몽둥이로 팼다. 이것만 돼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거죠. 정경들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얼굴에 전부 방호복 하잖아요. 이게 밖에서 보면 얼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한테 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가 사람 적발해서 이첩해라. 강경대 사건도 제 기억으로는 경찰에서 자체에서 적발해서 내부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이첩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그 강경대 그 시를 갖다가 구타한 사람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경대 사건도 그랬는데 너가 이거 적발해서 넘겨라. 경찰에서는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알 수도 없다. 그거 전부 방호복을 입고 얼굴도 가리고 이래갖고 다 있는데 누가 그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검사장께서 진짜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 회의를 했어요. 그러더만 검사장이 홍 검사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그날 작전 일지를 전부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던 중대가 어느 중대냐. 그 버스가 있었던 중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80명을 특정을 했어요. 그 180명을 전부 검찰청 마당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 180명을 전부 한 명 한 명 전부 신문을 다 했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밤을 새웠죠. 신문을 내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때렸다는 말을 안 하길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상해죄의 동시범이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에. 상해죄의 동시범이라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할 때는 전형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그 조항이 하나 있어요. 할 수 없다면 그럼 180명 다 들어가라 마. 너 이거 곧 제대를 앞둔 애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라도 너희들끼리나 알 건 아니냐. 사내답게 나왔나. 그래서 설득을 해갖고 새벽녘에 한 사람이 이제 제대를 앞둔 사람이 누구누구하고 샤워하는데 체류탄 가서 마시고 나면 하고 나면 시신하고 나면 정령들 들어가 샤워를 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되니까. 샤워를 하는데 누가 그 새끼 죽었을까? 아직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듣는데 그 새끼 죽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 친구를 이제 틀림없나? 그래서 네가 그랬다고 말 안 할 테니까 그래 그 친구 데리고 와서 네가 팼다고 하는데 같이 팬 게 아니라 6명이잖아. 누구냐? 그래 이제 새벽까지 이제 달래가지고 6명을 찾았어요. 찾아가가지고 6명을 구속하고 이제 끝냈는데 이 사람들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부 벌금형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의 광주 5월은 참 참담했습니다. 보성 고교생도 분신을 했고 박성희 양 유명하죠. 전남대 학생, 여학생도 분신을 했고 분신 사건이 참 많았어요. 분신 사건이 많은데 분신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검사가 검시를 해야 됩니다. 검시를 해서 사체 인도 지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안 사건이거든요. 근데 공안부의 애들은 겁이 나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전남대 병원에 사체가 안치되어 있는데
전남대 병원 정문 앞에는 전남대생들이 전부 쇠파이프 들고 경비를 서니까. 그래서 검사장이 부르시더만 강력부에서 좀 나가라. 자살사건인데 강력사건도 안 되나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후문으로 해서 철제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도둑검시를 그 애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참 참혹했습니다. 북구 우산동에 이제 아파트 있었는데 참 그때는 5월 시작이 되면 5월 내내 금남로에 체류가스가 뒤덮일 때가 있었죠. 국제부재법 주목사건 이제 1심 선고가 거의 다 몇 해 했는데 거의 다 몇 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그 광주에 91년 3월에 가가지고 92년 7월 말에 올라옵니다. 8월 초에 올라오는데 원래 그 지방에 내려가면 본청은 2년을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1년 4개월 만에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고 난 뒤에 이제 동아일보 모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때 정구영 총장님하고 친했던 기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라오게 됐나? 그것도 서울지검으로 올라오게 됐나? 그때는 서울지검이 지금 중앙지검이죠. 그게 검사들의 꿈이었어요. 거기 한번 근무해 보는 게. 그 아무나 우리 같은 자부족 검사는 거기에 근무할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가게 됐나?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이 로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 아주 유명한 로비스트가 있었어요. 와이모라고.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은 대한민국 검찰의 최대 로비스트죠. 뭐 검찰총장이야 뭐 법무부 장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조직폭력배들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저 새끼 좀 광주에서 빼내달라. 그래서 저 항소심까지 따라오면 안 된다. 1심에서는 워낙 거세게 몰아붙이니까 판사가 할 수 없이 유죄했지만 항소심 저 새끼 보내고 난 뒤에 무죄를 받으란다. 이래가지고 조폭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1년 4개월 만에 저는 검사장께서 이제 문종수 검사장입니다. 제가 대구로 가려고 했어요. 이제 검사도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내가 중고등학교 나온 데가 대구인데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는 변호사 개업이나 할란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 검사장께서 광주에서 1년 4개월 동안 크게 협박받고 횟갈거 독일제 쌍둥이 칼도 집에 배달받고 석궁도 맞을 뻔하고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일을 한 사람이 지방에서 지방으로 가면 되나? 서울지검으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지검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1년 4개월 만에 조폭들이 이제 로비해 주는 바람에 올라왔죠. 서울지검에 발령을 받으니까 제일 좋아한 게 조폭들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광주를 청소를 해버렸어요. 아마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광주에서는 여태 광주지검 생기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발령 나고 나니까 충장로 상인조합에서 찾아왔어요. 광주 저 번화가가 충장로입니다. 거기 일대가 이제 서울 같으면 강남이죠. 충장로 상인조합에서 찾아와가지고 전별금을 주는데 금액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건 받기 어렵다. 그랬지만은 자기들이 홍검사 재직 중에서 조폭들한테 월정금을 뜯기지 않은 것만 해도 수억이 넘는다. 그래서 이건 큰 돈도 아니다. 받아가라고 해서 사용하다가 받았습니다. 광주에 이제 내려가고 난 뒤에 3월 초쯤 돼서 이제 내려갔는데 3월 한 20일쯤 넘어서서 이제 가족들이 광주로 이제 전세 얻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4월 초쯤인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광주에서는 술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깡패들이 검사가 내려오면 술집에 들어가 술 먹이고 여자 하나 붙여주고 사진 찍고 해서 재직 기간 동안 광주 있는 기간 동안 수사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91년 4월부터 3월 며칠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접대부가 나오는 호스티스가 나오는 그런 술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안 간 지가 지금 30년 훨씬 한 40년 됐죠.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 내내 여자 스캔들로부터 벗어난 것은 그때 그 결정을 하고 난 뒤 지금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는 참 광주는 인심이 좋았어요. 이웃 사람들끼리 인심도 좋았고 그냥 시골 같았어요. 정이 있고
늘 이제 주말이면 무등산을 다녔죠. 무등산 등산로를 7군데가 있는데 그 등산로마다 다 다녀봤고, 우리 애들 데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이럴 때인데 둘이 데리고 무등산 정상까지, 서석대, 입석대 정상까지 늘 돌아다니다가, 그 광주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술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주말에 등산만 다니지 말고 여 내려온 김에 막 골프 한번 쳐봐라. 그래서 이제 광주 시시 골프장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는 광주 시시에서 검사들한테는 15,000원밖에 안 받았어요. 세금밖에 안 받았어요. 참 대접 좋았죠.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광주 시시 골프장에 나갔는데 저는 인도화를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중고 골프채 목요일날 사가지고 일요일날 바로 골프장을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골프는 검정고시로 인도화 안 다니고 제 마음대로 칩니다. 광주에서 광주의 한을 체험했고, 만국의 지역감정이 왜 생긴다, 그것도 현지에서 봤습니다. 여러 말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만국의 지역감정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그때 광주에 루머가 돈 게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와서 전라도 광주 시민들을 잡아간다, 죽인다. 그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광주 가서 경상도 남바, 요즘은 차량 남바가 지역은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지역이 다 나왔어요. 경상도 남바 단 차량을 주유소에도 기름도 안 넣어줬다고 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이 5.18 민주화 운동 때 전단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생긴 거 아닌가, 심화된 거 아닌가. 물론 그 전에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훨씬 심화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신한국당에 들어갈 때도 그게 이제 민정당에서 뿌리가 있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당까지도 광주 전남에서는 그게 이제 전북도 마찬가지고 호남에서는 그게 길을 펴지 못하죠. 그게 뿌리 깊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극복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텍사스주를 예를 들면 지금 공화당 아성이죠. 근데 공화당 아성이 아니라 텍사스주는 원래 남부군의 본거지입니다. 민주당 아성이에요. 근데 그 민주당 아성이 공화당 아성으로 변하게 된 건 한 10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려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나야 할 겁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세대가 또 그 자식들 세대, 또 3대, 4대까지 다 돌아가시고 나면, 죽고 나면 그때쯤이면 서로의 엉어리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답답하지만은 미국에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이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서울지검에 가서 제가 이제 검사를 사표 쓰게 만드는 원인이 된 스로트 머신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